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속해서 우선변제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포인트는 배당 요구의 종기일, 경락기일이니까 이거 경매가 그냥 끝나는 날이에요. 경매가 끝나는 그날까지 대항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두 번째, 건물과 대지 환가대금은 경매에서 나오는 매각대금, 경매대금이에요. 건물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주택만 해요. 주택, 건물 주택만 보고 있는데 대지까지, 대지에서 경매가 나오는 돈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대지만 경매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요. 대지. 우리는 주택을 보고 있는 건데.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런데 대지가 경매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 처음에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그때는 요 대지로부터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5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 한도는 20분의 1, 5%를 넘지 못합니다. 지금 모르겠죠? 이거 다 보고 나면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대항력이 뭐였습니까? 대항력. 대항력을 먼저 갖추려면 인주해야 되죠. 인주. 주택인도 이사,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은 대항력을 갖춰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계약일까지 거주할 수도 있고 그 보증금을 양수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우선 변제권은 여기에 있는 대항력을 갖추고 나서, 즉 대항 요건을 갖추고 나서 확정 일자까지 받는 것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뭐 하는 권리냐면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경매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누구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냐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받는 게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최우선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이 누구보다 후순위가 아니라 이번에는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그 소액만큼을 배당해 주는 게 최우선 변제권이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는 없어도 되고 대항력만 있으면 최우선 변제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는 소액을 먼저 배당해 주는 거예요. 순위하고 관련 없이 최우선, 최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이제 이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교재를 보기 전에 일단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나서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 인주가 된 후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져야 돼. 이 세 개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다 갖춰져야지 우선 변제권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사만 왔는데 전입신고 안 받고 확정일자 받았다? 우선 변제권 못 받습니다. 요 두 개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우선 변제권 못 받아요. 아셨죠? 자, 그럼 요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게 뭐예요?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게 인주라는 얘기예요. 인주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요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유지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일자니까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겠죠. 2020년 2월 1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적혀 있는데 요게 뭐냐면 경매할 때 접수번호, 순위 번호로 써요. 순위 번호처럼 쓰여가지고 이 임차인이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돼? 인식할 수 있다 그랬죠.
경매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매 끝나는 날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대로 요걸 유지해야지 다른 경매에 들어오려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얘를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이걸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또 배당을 임차인이 요구해야 되냐면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어요. 쉽죠? 요 두 개. 같은 다른 거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죠? 우리 외우기도 힘든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유지를 그대로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죠?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또 할 수가 있더라. 요거죠. 효과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확정일자 있죠. 확정일자에 나온 요 날짜 가지고 저당권이나 전세권 배당받을 수 있는 다른 권리들 있죠. 그 권리들하고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요 확정일자로. 확정일자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요거 우리 임대차 계약서 동사무소 들고 가가지고, 그죠? 동사무소 들고 가서 처음에 이사 2월 1일 날 왔어. 그래서 2월 1일 날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여기다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을 얻게 되고, 또 요거만 하지 말고 뭐까지? 확정일자까지 요 장부에 적히면 도장을 여기다 콱 찍어준다 그랬죠. 임대차 계약서에. 그래가지고 요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게 경매할 때는 순위번호처럼 쓰이는 거예요. 순위번호, 순위를 비교할 수 있게끔 날짜로.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는 대상,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물하고 대지까지 건물하고 대지가 두 개가 그 경매가 되죠. 그럼 대지에서까지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왜 우선 변제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보증금을 받으려고. 보증금의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건물이 미등기 주택이어가지고 대지만 경매돼도 대지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봐, 특이하잖아. 대지에서 받을 수 있다니까. 하지만 요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있죠, 요거. 우선 변제가 안 되는 경우,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데 처음에 대지에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주택이 들어서서 여기 임차인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처음에 토지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지. 저당권이 토지에 먼저 설정이 됐어. 그 다음에 건물 들어서고 여기 임차인이 들어온 거죠. 이런 경우에 이 저당권자는 여기 주택이 없을 때 저당권 잡은 거 아닙니까?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가 되는 경우에 이때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요 토지의 대지에 대한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얘네 둘하고 헷갈리라고 내. 근데 우리는 안 헷갈려. 그죠? 왜?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건물 들어서면 안 받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요것도 잘 나오는데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이제 경매에서 이제 그 경매 대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주택을 이제는 줘야 돼요. 조심하셔야 될 게 경매를 신청할 때는 보증금을 주택을 인도할 필요가 없어. 전세권에서는 경매를 신청하려면 주택을 인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임법에서는 보증금 수령할 때 주택을 인도하는 거지 경매를 신청할 때 주택을 인도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따 책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교재 볼 때 밑줄도 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가뜩이나 보증금이 얼마 안 돼서 소액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최우선 변제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또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같이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봤는데 우선 변제권도 있고 대항력까지 갖췄다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경매에 참여했죠. 경매에 참여했는데 자기 보증금이 1억인데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만약에 5천만 원밖에 우선 변제를 못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다 받을 때까지 거기서 줄 때까지 새로운 양수인이 자기에게 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우선 변제권에서 할 얘기는 요거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교재 보면서 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교재 422페이지 보시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나오죠. 의의가 뭐예요? 자,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대항 요건이 뭐예요? 인주네, 인주. 인주와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경매대금에서 요게 중요해요. 밑줄.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여기다가 밑에다가 선이라고 X예요. 선순위 아닙니다. 요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는 최우선 변제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그래서 요 확정일자 제도가 있는데 확정일자는 싼거리 1, 2, 3도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읽어보실 필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확정일자 인을 찍어주는 게 이 확정일자 제도라고요. 계약서에 아까 도장 찍은 거 봤죠. 자, 그럼 이제 우선 변제 요건을 보자고요. 우선 변제 요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일단, 자,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 일자를 갖춰야 돼. 대항 요건이 뭐예요? 인주잖아, 인주. 그죠? 인주 뭐예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요거를 갖춰야 돼. 요거를 요 세 개가 다 돼야 돼. 세 개가 다. 세 개를 다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확정일자는 한 번 받으면 뭐 유지할 게 없으니까 요 대항력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를 한 번 도장 받으면 뭐 그걸로 끝이니까. 그래서 경매처분시 밑줄 그세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일. 자, 요거 이퀄 해놓고 경락기일이라고 적었어요. 경락기일이라고 나올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같은 날이야. 경매가 끝나는 날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자기가 만약에 배당을 받으려면. 자, 그러면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자, 배당 요구는 자, 요거 미치세요. 배당 요구는 임차인에게 해지의 의사 표시로 보며 배당 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얘기는 임대인한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보증금 빼줘. 나 이제 나갈래. 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하는 거는 무슨 의사 표시로 본다? 해지의 의사 표시로 보는 거예요. 해지 표시. 그래서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해지되고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배당 요구는 예전에는 요 임대차 계약 후만 됐었는데 요거 종료 전후로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 전후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자 이게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할 최종 시점은 배당 요구 시가 아니라 배당 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유지가 돼야 돼. 뭐가? 요 괄호치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이게 뭐예요?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 대항력. 확정일자는 받았으니까 뭐 유지하고 그럴 게 없는데 이사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경매가 신청됐다 하더라도 이사 가지 말고 너희들 계속 대항력을 유지해야 돼 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인식하고 경매를 참여할지 말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게 계속 머물러 있어. 배당 끝나는 날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유지를 계속 해주고 또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넘기는 게 아니라 423페이지네요. 자, 이제 효과를 볼게요. 자, 효과는 그러면 우리 요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대항력을 얻을 때 인주하잖아요. 인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인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얻는 건데 요때 요 전입신고할 때 요 주민등록할 때 언제부터라 그랬습니까? 요게 가령 2월 1일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2월 2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얻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 우선 변제 순위의 기준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은 것이 기준이 되어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를 판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온 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주로 한 날에 다 하거든요. 한 날에 다 하면은 가장 늦게 효력을 얻는 게 바로 요 주민등록입니다. 왜? 요건 요 다음 날이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딱 받으면 그냥 그날로 효력이 생겨요. 확정일자는. 근데 뭐만큼은 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되니까 같은 날 만약에 요 세 개가 진행이 되죠. 요 세 개. 그러니까 인주하고 확정일자 받은 게 같은 날이라면 가장 늦게 되는 뭐 어떤 거 기준? 요 2월 2일 0시가 된다는 거죠. 요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사를 왔어요. 이 사람이 이사를 오고 그러니까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2월 1일 날 했대요. 전입신고 2월 1일. 그리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언제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그렇죠. 대항력이 생기는 게 요 전입신고가 2월 1일이니까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니까 그때 대항 요건이 갖춰지고 그때 확정일자가 2월 1일 날 됐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는 언제 생긴다? 요 날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날 저당권하고 등기가 같은 날 되더라도 요 임차인의 순위는 배당 받을 때 저당권자보다 밀리게 되는 거예요. 2월 2일 0시부터니까. 자,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우선 변제의 기준일은 전입신고의 다음 날인 2월 2일 0시부터이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 배당 받겠죠. 자, 이번엔 동그라미 2번 볼게요. 확정일자는 2월 1일 날 애초에 받아놨어요. 근데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해서 2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했답니다. 물론 이사는 왔어요. 이전에 이사는 왔고. 그러면 전입신고가 늦게 됐죠. 확정일자보다 전입신고가 늦게 됐죠. 언제 우선 변제권을 얻어요? 그렇죠. 대항력을 얻는 것도 우선 변제권을 얻는 것도 모두 다 전입신고의 다음 날인 2월 11일 날 2월 10일 0시부터 2월 11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을 획득합니다. 대항력도 이때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2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2월 1일 날 받았다 하더라도 2월 10일 날 저당권을 등기한 저당권자보다 늦게 임차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 배당받죠. 얘가. 왜? 얘는 전입신고가 늦게 돼. 늦은 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늦은 거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전입신고가 2월 1일 날 먼저 애시당초 됐고요. 확정일자가 2월 10일 날 됐으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얻는 겁니까? 대항력은 요 다음 날인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을 얻게 되고 확정일자는 그날 바로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2월 10일 당일 날부터 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2월 10일 날 됐으면 이제는 우선 변제권이 2월 10일 날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날 됐으니까 동순위의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거. 그러니까 늦게 되는 거. 인주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3개 중에 어떻게 해요? 늦게 되는 거 이게 다 갖춰줘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다 갖춰줘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쌍가로 2번 우선 변제를 받는 대상을 볼게요. 우선 변제를 받는 대상. 자, 동그라미 1번. 주택만의 임차인이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한가대부터 우선, 자, 밑줄. 건물과, 자, 이 임차인이, 이 주택만의 임차인이라는 건 뭐냐면, 주택이 토지 위에 이렇게 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별 얘기 아닌데 여러분들 좀 혼동할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부동산이요. 여기 토지가, X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Y
건물, 주택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A라고 합시다. 둘 다 A가 갖고 있는데 우리 주임법의 임차인은 토지는 안 빌려 쓰고 여기 건물의 임차인이에요. 건물의 임차인 B가. 자, 그런데 경매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이 B는 토지가 아닌 주택 임차인이지만 건물과 대지에서 나오는 경매 대금에서도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은 당연한 거고 대지에서 나오는 그 경매 대금, 환가 대금에서도 뭐를 보증금을 충당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주택의 임차인이지만 대지에서 나오는 것도 다 배당 받는다. 자, 그래서 여기 대지가 중요해요. 대지를 포함한 환가 대금은 우선 변제 받는다. 두 번째, 임차 주택이 미등기 과로, 미등기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대지만 미등기여서 이게 지금 같이 경매가 된 게 아니라 대지만 경매가 됐어요.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그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배당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중요합니다. 요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싼 거로 3번 밑줄,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주택을 인도해야 된다. 왜냐면 보증금 반환하고 주택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예요. 얘네들은 동시이행 관계다. 그래서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요 주택을 인도를 해줘야 돼요. 때문에 보증금을 수령하려는 밑줄, 보증금을 수령하려는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해야 된다. 임차인의 주택명도 의무가 이거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선행된다 그러면 틀려요. 이 둘 중에 뭐가 하나가 선행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경매 신청을 위에 적으세요. 여백에 경매 신청을 하려 그럴 때 요 주택을 반환해야 된다. 또는 주택 반환 또는 주택을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요거 경매 신청할 때가 아니라 뭘 받을 때? 보증금 받을 때, 보증금 돌려받을 때. 그때 주택을 줘야 돼요. 경매 신청할 때가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득하게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우리 전세권은 경매 신청할 때는 그때는 그때는 건물을 반환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제 볼게요. 그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어디냐면은 이게 어디 나오냐면, 자, 이거 왜 이래? 자,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크게 보이죠? 이게 몇 페이지냐면 거기 한번 펴보세요. 기본서 271페이지에 5번에 쌍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 거기 가면 요 문장이 나옵니다. 271페이지 5번에 쌍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 자, 이게 그 전세권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전세권은 어때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 목적물을 인도해야 된다. 인도 및 전세권 설정이 말소 의무의 이행 제공을 완료해야지 전세권 설정자는 이행 지체에 빠뜨려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경매 신청하려면 전세권에서는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돼. 인도. 자, 요거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그래서 제가 아까 적어 드린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비교해서 외워야지 잘 외워집니다. 비교해서 외워야지. 자, 쌍괄호 4번.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의 지위를 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먼저 자, 봐봐요. 이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일정액을 먼저 최우선 변제 받고 나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위에 따라서 배당한다. 이거 확정일자가 갖춰진 날 그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겁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424페이지입니다. 424페이지. 자, 이번에는
쌍괄호 5번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하는 경우. 이거 우리 배웠어요. 이거 이미 배웠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두 개 다 갖고 있대요.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저번에 대항력 배울 때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지금 갑이 을에게 임대차 계약 맞고 지금 여기 보증금을 갖고 있는데 경매에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요 경락인인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려는 건 이 경우가 아니에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얘는 여기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우선 변제를 받고 사라지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여기 배당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거야. 여기서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얘가 대항력까지 먼저 얻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제 그 경매를 신청했겠죠.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경매에 참여 안 하고 그냥 살 수도 있죠. 이거는 뭐에 의한 거예요? 이 대항력에 의해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경매 참여 안 하고 그냥 살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병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확정일자는 귀에 잘 안 들어왔겠지만 이제 확정일자도 그 우선 변제권과 확정일자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들어올 거예요. 두 번째는 경매에 참여해서 배당받아서 보증금을 충당한다. 이거는 뭐에 의한 힘이야? 방금 전에 확정일자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 참여 안 하고 그냥 살거나 아니면 경매에 참여해서 배당받아가지고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2억이래 봐요. 임대차 보증금 2억을 줬는데 배당을 받았을 때 1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보증금이 모두 변제가 안 되면 보증금을 매수인이 모두 줄 때까지 얘가 나머지 1억을 자기한테 줄 때까지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권리죠. 그죠?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까지 갖춰주면 거의 무서울 게 없죠. 무조건 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경매인으로부터.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읽혀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이게 대항력을 설명드릴 때 제가 미리 설명드린 겁니다. 왜냐면 대항력만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으면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건 줄 알거든요. 같은 거야, 같은 거. 자, 그럼 볼게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을 둘 다 겸하는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주택 임대의 양수인, 아까 누구예요? 병이죠, 병. 나중에 들어온 양수인 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청구. 경매에 뛰어들어서 배당 받거나 끝날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길게 적어놨지만. 그래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보증금, 요건 미치고 있어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잔액을 경락인에게 대항해서 반환대까지 대항할 수, 반환받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계속.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 요것도 밑줄. 첫 번째 줄만 밑줄 그시면 요거는 그냥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아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배당을 못 받은 경우에 전액을 배당 못 받으면은 전액 배당을 받을 때까지 계속 대항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5번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표. 여기 너무너무 중요하죠. 쌍괄호 1번. 밑줄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별표. 후에 건물이 신축되면 그죠? 대지의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지 대지에 대해서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위의 경우도 당연히 건물,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겠죠. 대지에 대해서 못 받는다고요. 이 경우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주택이 지어지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렇게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없애버린 겁니다. 먼저 저당권 설정한 사람은 보호해줘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쌍괄호 6번에, 아니, 요 6번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보세요. 얘는 원칙은, 자, 이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줄부터 긋고 보자고요. 원칙은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임차권과 분리란 말을 잘 봐요.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요런 표현 나왔어요. 요런 표현 나왔어요. 양수한 자는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요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은행 동그라미 금융기관이라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얘는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이제 옆에다가 요거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배당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적어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답에서 요걸 찾는 요령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설명을 드릴 텐데, 뭔가 임차권과 분리해서 반환 채권만을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쉬워요. 분리해서 채권 양수 이런 말 나오죠. 분리해서 보증금 채권 양수, 이런 애들은 원래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어요. 원래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어. 우선 변제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채권만 양수한 경우에는 이 은행 금융기관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우선 변제권 승계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다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A가 임대인이고 그 다음에 B가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2억을 줬어요. 2억을. 근데 가령 C라는 애가 얘한테 예전에 돈을 빌려줬거든요. 돈을 빌려줄 때 B가 뭐를 넘기냐면, 나중에 이 보증금 2억 돌려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을 보증금 반환 채권을 누구에게? C한테 넘기면서 돈을 빌린 거예요. 이 임차인이. 그럼 이 C는 누구예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산 사람이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얘는 누구야? 채권자라고, 채권자. 누구에게? B의 채권자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경매가 들어갔죠? 경매에 들어가면 이 양수인은 임차인을 대신해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우선 변제, 즉 배당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은 이런 걸 못해. 못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임차인 네가 경매에 뛰어들어가지고 얘한테 그냥 줘.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라면 임차인 대신해서 경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요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C가 일반인이 아니라 만약에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죠, 은행.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 받아가지고 보증금 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은행이 이런 자기 보증금 반환 채권을 B한테 이렇게 돈 빌려주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를 했는데, 만약에 우선 변제를 못하게 해놓으면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임차인한테. 저 보증금 때문에 돈 빌리러 왔는데 했는데, 돈 없어요. 그냥 가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이 금융기관이 자기가 빌린 돈인데 나중에 이게 경매가 됐을 때 자기가 경매에 뛰어들어가지고 우선 변제, 즉 배당을 받아가지고 빌려준 돈 충당할 수 있어야지 돈을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임차인 보호한다고 못하게 해놓으니까 애초에 은행이 임차인한테 돈을 안 빌려줘가지고 임차인이 더 힘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둔 거예요. 그냥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를 못 받는데 요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경매에 뛰어들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이 스토리를 아니까 이제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읽을 거예요. 원칙은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주택에 대해서, 이게 누구예요? 일반인 C죠.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할 수 없다. 경매에 뛰어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 승계한대요. 이해 가시죠? 좀 어렵게 적어놔서 그렇지 그 얘기예요. 은행이랑 금융기관은 임차인한테 돈을 잘 빌려줘야 되니까 요거를 경매에 뛰어들게 해놨습니다. 자, 쌍괄호 2번은 근데 아무리 은행 금융기관이지만 지들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해서 임대차를 당연히 해지할 수는 없겠죠.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령이 뭐라고요? 그렇죠? 뭔가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 나왔어. 근데 금융기관이나 은행 나오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승계한다고. 그런 요령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425페이지 6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보겠는데 이건 이거죠. 임차인 중에 보증금이 작대요. 작은 금액의 임차인들은 그 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이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얼마만큼 금액이 작아야지 보호를 받냐면 그 밑에 425페이지 밑에 보면 이 표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돼. 그러면은 5,500만 원은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나머지 지역은 뭐 알 필요 없고요. 서울 외우기도 빡빡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금액, 이 보증금보다 작은 소액 임차인을 어떤 식으로 보호해 주냐면 최우선 변제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 뭡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게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근데 최우선 변제는 여기 나왔지만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게 해준 거예요. 누구한테? 요 소액 임차인에게는. 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세히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임차인이 서울에 보증금 2억을 맡기고 이제 임차인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왜? 왜냐하면 여기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근데 보증금을 1억 3천 내고 사는 이 임차인은 요 서울에 살면 그때는 요 보증금 1억 6,500만 원보다 작으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경매가 이 살던 집에 경매가 돼서 배당액이 3억이 나왔고 요 임차인보다 저당권자가 3억짜리 저당권자가 먼저 1순위로 되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 지금 요 임차인은 보증금 2억의 임차인은 어떻게 되냐면 배당액 3억 중에 저당권자가 3억을 다 받아서 2억 중에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왜? 최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요 보증금 1억 3천짜리 요 임차인은 배당액이 3억이 나오고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이지만 선순위권자인 저당권자보다 얼마? 5천만 원을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3억 중에서. 그러면 5천만 원 먼저 요 임차인에게 주고 나머지 2억 5천을 요 저당권자가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선순위 저당권자,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후순위인 요 소액 임차인에게 먼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쭉 한번 읽어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 주로 저당권이죠. 후순위인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되어, 그러니까 이 저당권 그 뒤에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되며 배당도 저당권보다 후순위다. 그러나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최후의 생존 수단이니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대항 요건만 갖추었다면, 자, 밑줄 저당권보다 후순위더라도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게 최우선 변제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2번을 보자고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대요. 2분의 1을 넘지 못하는데 여기서 주택가액이라 하면 집행비용을 공제,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보세요.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1순위 저당권자가 5천만 원의 저당권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2순위 임차인이 여기 2명이야. A는 보증금 3천이고 B는 보증금 3천만으로 있는데 경매가 돼가지고 여기서 6천만 원의 낙찰 금액이 됐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 보세요. 그냥 무한정으로 요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게 되면 지금 요 둘 다 3천만 원이니까 만약에 서울이라고 쳐봐요. 보증금이 1억 6,500보다 적죠. 그러니까 둘 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얘한테 배당해주고 3천만 원 배당해주면 여기 있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렇죠. 선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요 가액의 2분의 1만 최우선 변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 6천만의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그럼 3천만 원이니까 얘네들한테 사이좋게 1,500만 원씩 나눠 갖고 저당권은 나머지 3천은 요 저당권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 계산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가액의 반까지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변제가 되는구나. 이거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한정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왜? 선순위 저당권자나 선순위 권리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무한정으로 최우선 변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 요건을 볼게요. 일단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돼.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 보증금의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만, 이런 경우에만 적용돼서 가령 서울이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다. 임대차 계약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 5,500만 원 이하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자, 경매 신청 등기하기 전에, 당연하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인주를 갖춰놔야 돼요.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왜냐면 경매 신청이 된 다음에 요 경매가 될 집에 임대차로 들어온 애들은 소위 그 나이롱 임차인입니다. 그냥 어떻게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나이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서 들어와야죠. 자, 요거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와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죠. 확정 일자는 그 요건이 아니에요. 그냥 대항 요건, 인주만 있으면 되더라. 확정 일자는 그 요건이 아닙니다. 우선 변제는 요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인주 다음에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됐지만 최우선 변제는 인주만 있으면 된다는 거,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요 임차주택이 당연히 경매로 매각이 돼야 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마치 우선 변제처럼 최우선 변제도 가만히 있다 그래서 받는 거 아닙니다. 밑줄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뒤에서 볼 거예요. 일단은 근데 원칙을 알아둬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되더라. 그 다음에 자, 효력을 볼게요. 효력은 아까 봤죠, 우리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은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해서,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장이 되고, 이것도 돼. 자, 밑줄. 세금, 채권보다, 국채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26페이지.
자, 3번부터 이건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인데, 자, 보세요. 여기 지금 3번하고 4번하고 요 4번에 1번 요 세 개는 이미 우리가 우선 변제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배당되는 경우에는 요 대지, 토지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임에도 불구하고 대지와 건물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해야 된다. 요거 그러니까 대지에서도 배당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주택의 대지만 경매돼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우선 변제하고 같아요. 그럼 요거 1번부터 볼까요, 먼저? 자, 그다음에 대지의 저당 하지만 요거는 안 돼. 이거 봤잖아요.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 들어서서 그 다음에 들어온 임차인한테는 요거는 우선 변제 안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신축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소액 임차인한테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똑같다고요. 아까 우리 봤던 요 3번에 그러니까 요 3번, 4번하고 쌍괄호 1번은 우선 변제에서 봤던 내용과 같아요. 다행히 같아. 자, 그다음에 5번을 볼게요. 소액 임차인이 아까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 배당 요구를 안 해가지고 제외가 된 경우에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소액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해가지고 최우선 변제를 못 받았는데 그 배당을 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배당을 받은 채권자한테 가서 야, 내가 최우선 변제 그 신청을 했으면 배당 요구를 했으면 그 돈 내가 받았을 거니까 그 돈 나한테 주지 않겠니?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했을 때 다른 배당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건. 그 다음에 요거 최우선 변제 인정 안 되는 경우 아까 1번 봤죠? 요거는 우선 변제와 동일하고 또 위장 전입으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 나이롱 임차인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따가 보겠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그 위에 임차인은 안 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뭡니까? 이게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보증금을 안 돌려줘가지고 이사를 못 가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대항 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서 등기를 한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지키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증금을 못 돌려줄 정도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이 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여기에 또 임차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애들은 뻔한 애들이죠. 이런 나이롱 임차인일 거란 말이에요. 최우선 변제금이나 한번 받아볼까 하는 그런 나이롱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들어온 요 임차인한테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뭐요? 강제 경매 다음에 들어온 임차인도 안 된다 그랬죠. 대항 요건이 그때까지 안 갖춰지면.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겠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요 포인트를 좀 알아야 돼. 일단 그냥 일반적인 임차권 등기하고 포인트는 요 명령이란 말이 들어간 임차권 등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이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은 어느 때 하냐면 이때요. 여기 임대인이 있잖아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면 뭐 돌려줘야 돼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 보증금을. 근데 보증금을 만약에 안 돌려주잖아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임차인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근데 보통은 먼저 이사 갈 집하고 먼저 계약 맺어가지고 이사 날짜에 맞춰서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임대인이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좀 상태가 안 좋죠. 이러면 여기에 경매가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 건물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딴 데로 이사를 가버리면 이사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항력과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같이 이렇게 언제 경매가 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이 명령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사 가면은 뭐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좀 시각적으로 보자고요. 자, 일반적인 그냥 임차권 등기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왜냐면 일반적인 임차권 등기는 그냥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냥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야, 나 등기도 좀 해줄래? 라고 하면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하지만 이렇게 서로 계약으로 그래 알았어 내가 임차권 등기도 해줄게 이렇게 되면은 이 둘이 같이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돼요. 그러면 요 갑의 X주택의 등기 을구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 등기가 을 앞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임차권 등기예요. 그런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아까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계약 기간이 다 끝났는데 임대인이 뭐를 안 돌려줬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죠. 그럼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임차인이 어디를, 그러니까 이 위에랑은 달라요. 위에는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등기를 신청했지만 임대인은 임대인이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안 해줄라 그래도 어떻게 해? 그렇죠.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저 보증금 못 돌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등기 좀 해주세요 하면 내가 반대하건 말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임대인이 뭐 반대하건 말건 법원에서 촉탁을 해버립니다. 명령으로 등기소에 촉탁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하고 일반적인 임차권 등기하고는 차이점이 당연히 있겠죠. 뭐가 다르겠어요? 진짜 생긴 것도 틀려. 왜냐면 등기부를 들여다보면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얘네들은 등기 원인에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일반적인 임차권 등기랑 다르게 등기 원인에 법원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이거는 그 등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하고 계약에 의한 임차권하고 어느 놈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하자가 있죠. 보증금도 지금 돌려주지 못할 정도 못 받는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을 설정한 거죠. 여기다.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요 임차권은 그냥 일반적인 임차권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돼. 그러니까 임차권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일반적인 전세권이나 저당권처럼. 그런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이전 등기하면 안 돼. 당연하죠. 이렇게 하자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이전해줘선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건 등기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일단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목적은 뭐야? 그렇지.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만 머릿속에 왜 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머지 내용은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교재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의의가 보세요. 임대차 종료 후에다가 밑줄 보세요. 후에다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해야 돼요. 당연히. 임대차 종료 전에 안 돼요. 종료 후에 해야지 법원에서 들어주죠. 그죠?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므로 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줄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요건을 볼까요? 요건은 임대차가 끝난 후, 자,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자, 여기 밑줄 보세요. 임차인은 어디에다가 요 신청을 해야 되냐면, 명령 신청을 하냐면 밑줄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 여기 세 개가 나오는데 얘네들을 기억할 필요 없어. 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이딴 거는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요게 중요해요. 요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임대인 주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주소지의 법원이라 그러면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디라고? 그렇지. 이게 임차 주택의 소재지, 거기에 있는 법원에서 해야 된다. 요런 거는 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시는 분들이 좀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요거라고, 요거.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자, 이런 밑줄 보세요.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요거 뭐하고 좀 벌써 헷갈리게 생겼어요. 우리 앞에 우선 변제권에서 뭐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에서는 대위해서 뭐 해지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 배웠죠. 해지할 수는 없었어도 뭘 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얘네들 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야지 돈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다고.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좀 보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임차권의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는 게 뭐예요? 이사를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즉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가장 중요한 거죠. 밑줄 보세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된다. 오케이. 두 번째,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 별표. 만약에 이렇게 하자가 있는 임차권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죠. 그런 거는 나중에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주택 이후에 임차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임차권 명령에 의해서 이제 등기가 됐죠.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됐죠. 근데 나중에 여기에 또 이 사람 이사 갔죠. 그러면 또 병이란 사람이 나중에 와서, 근데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에요. 병이란 사람이 와서 여기 살아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시험 되게 잘 나와요. 꼭 아셔야 돼. 자, 그래서 다시 밑줄.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 말씀드렸던 병은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은 너무나 당연하게 잘못한 게 누구예요? 임대인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담하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자, 보증금을 제때 줬어야지.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이거 우리 동시이행 관계에서 배웠죠, 이거. 그죠? 요것도 별표. 시험 잘 나와요.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당연히 뭐예요? 먼저의 선이행이에요. 선이행. 먼저 이행되는 의무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야. 자, 여기 괄호를 치세요.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괄호.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요거. 어느 게 선이행이 돼야 되나요? 그렇죠. 요게 선이행이 돼야 돼. 선이행. 요게.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동시이행 관계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얘는 밑줄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죠. 왜? 얘는 지금 살고 있지 않고 이미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가 속해서 얘는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교재 428페이지 보시면요. 8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나오는데 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원래 어디에서 왔냐면 상인법에서 왔습니다. 상가의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장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면 여기 비용 많이 들어가죠.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 그런 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예를 들어서 1년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 1년으로 잡고요. 장사가 좀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나쁜 임대인이 얘를 쫓아내려고 보증금을 3배 올려달라던가 아니면은 나 더 이상 너하고 그 계약 연장 안 할 테니까 나가. 막 이렇게 쫓아냈거든요, 옛날에. 그러면은 이 임차인이 들어갔던 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면은 그런 엄청 불이익을 당하죠. 그래서 이 상인법에서는 이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를 줬냐면 저 여기서 장사 더 할게요 라고 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임대인은 이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거를 받아줘야 돼. 그 횟수는 대신 제한이 있겠죠. 그런 법이 이 상인법에 있었는데 이거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에서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임법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왔는데 그 원리는 상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상인법에서 자세히 배우고 상인법하고 좀 다른 내용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여기서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에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2년이죠. 2년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2년이 끝나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더 살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었을 때는 임대인이 이제 계약 지났으니까 임차인이 아무리 살고 싶다 그래도 너 나가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임차인이 아무리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러면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좀 더 올려줘. 딱 더도 말고 2배만 올려줘. 뭐 이런 식으로 임차인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하지만 이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계약이 끝났죠.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나 여기서 2년 더 살고 싶은데요? 라고 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죠. 그럼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해요.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이거를 들어줘야 돼. 그러면 들어줄 때 이거를 그러면 2년 살고 나서 요 계약갱신 청구권 발의한 다음에 2년 더 살고 또 한 번 또 써먹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요. 1회만. 한 번만 딱 써먹을 수 있어요. 한 번만 허용하고 따라서 2년을 더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임대인은 옛날 같았으면 막 2배 올려줘, 3배 올려줘 할 수 있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계약이 갱신되잖아요. 그러면 월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밖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20분의 1밖에 못 올리게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은 뭐다? 1회에 한해서 2년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그러면 임대인은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요거를 아무리 월세를 많이 올려도 보증금을 많이 올려도 20분의 1 이상은 못 올린 상태에서 요거를 승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죠. 거절하지 못해요.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란 게 뭐냐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물었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요. 왜? 1번부터 요 8번까지가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붙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1번부터 8번까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번부터 8번까지. 그럼 이 1번부터 8번까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2번하고 7번은 이따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상임법에서와 동일합니다. 1번도 사실 좀 비슷해요. 뭐가 틀리냐면 여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는 그때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요 상임법에서는 여기 2기가 아니라 3기예요. 3기. 그리고 2번부터 7번까지는 완전히 똑같고 요 동그라미 8번이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우리 주임법에서 특이하게 요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8번은 이따가 볼 건데 자 그럼 요거를 먼저 표를 먼저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임대인의 거절 사유 요 봐봐야 돼요. 거절 사유가 아까 얘기했죠. 임차인이 차임을 2기를 연체했어요. 그러면은 임대인은 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얘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상임법에서는 2기가 아니라 3기예요. 3기. 그리고 자, 요 2번부터 7번까지는 상임법하고 똑같아.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 안 드리고. 이거 당연한 거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해서 보상을 임대인이 해준 경우, 동의 없는 무단 전대에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그 주택을 파손했어. 그리고 또는 멸실됐거나 재건축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갱신을. 다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거절할 만하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상임법에서 이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요거 2기예요. 상임법은 3기인데 요거 바꿔서 낼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8번은 뭐냐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야 미안한데 내가 살려 그런다. 임대인이 이렇게 계약 저 2년 더 살고 싶은데 하고 임차인이 얘기했더니 임대인이 야 계약갱신 못 해주겠어. 왜냐면 내가 살 거야. 아니면 자기 가족도 괜찮아요. 내 아들 보러 거기 들어와서 지금 신혼인데 거기서 살게 해줘야 돼 라고 자기가 산대요. 그러면 자기 물건에서 자기가 산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더 살고 싶어도 나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8가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8번에 단서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임대인이 거짓말할 수도 있죠. 왜냐면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월세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저는 70만 원 드릴게요. 6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새로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가 살려고 그래 라고 거짓말 해놓고 새로운 임차인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놨냐면 제3자에게 자기가 산다 그래 놓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을 요 이전 임차인 계약갱신에 거절당했던 임차인 있죠? 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자 3달치의 환산 월차임 2년치의 환산 월차임의 차액 그리고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요 3가지 중에 요게 특이한 게 시험에 나올 거 가능성이 큰 건 이겁니다. 큰 금액으로 배상해 줘야 돼. 보통 우리 민법에서는 작은 금액으로 배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큰 금액으로 배상해야 돼.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요거. 이걸 실제로 이게 그리고 월차임이 아니라 환산 월차임이에요. 환산 월차임. 요것도 특이하게 환산 월차임이에요. 원래 우리 주임법에서는 그냥 월차임과 그냥 보증금을 썼는데 여기서 환산 월차임. 자, 볼게요. 갱신 청구권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임차인이 지금 50만 원 받고 있었어. 50만 원. 환산 월차임 구하는 법 몰라도 돼요. 그냥 월차임인데 보증금을 어떻게 섞어가지고 좀 식을 해가지고 차임을 구하는구나. 요렇게 알면 돼. 자, 환산 월차임이 지금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인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계약기간 끊어서 2년 더 살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미안해 안 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미안해 안 돼. 내가 살아야 돼.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임대인이 비겁하게 자기가 안 살고 누구한테 또 계약을 했냐면 제3자에게 왜? 얘는 월차임을 60만 원 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제3자가 살았어요. 그럴 때 이 임차인은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어떤 식으로 청구하는지. 첫 번째, 요 세 개 중에 큰 건데 하나는 3달치의 환산 원차임이니까 요 아까 50만 원 냈었죠? 요거 곱하기 3이니까 요거 15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2년치의 환산 월차임의 차익이란 건 뭘 얘기하냐면 요거 50만 원하고 지금 새롭게 받고 있는 60만 원하고 요 두 개의 차이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근데 이거에 2년치니까 곱하기 24죠? 그러니까 240만 원이야. 2년치 환산 월차임의 차액 240만 원. 그리고 임차인이 한번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해 봤더니 자기가 입은 손해액이 200만 원이래요. 시험에 환산 월차임을 구하라는 건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하니까 어떤 걸로 배상해야 돼? 요 B로 배상하겠죠. 이 경우에는. 그죠? 만약에 3달치 환산 월차임이 더 크게 나왔으면은 아마 요걸로 배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요 2년치 환산 월차임의 차익이 크니까 요걸로 배상을 해줘야겠네. 큰 거,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제는 요 설명을 드렸으면 한 방에 다 이해가 갑니다. 이제 교재 다시 들어와서 볼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번에 임차인 2기, 자 2기, 요거 2기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다가 3기 적어놓고 요거는 상인법. 상인법에서는 요게 3개예요. 요거에 연체되면 연체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계약갱시 청구권을 행사해도 거절할 수 있어. 2번하고 7번은 아까 잠깐 봤지만 요건 상인법에서 설명드립니다. 동일해요. 434페이지에 나오고요. 자, 8번에 밑줄 임대인이 자기 가족을 포함한 되죠. 직계존속, 직계비속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을 포함한다. 나 또는 내 가족이 살 거야 라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는데 다만 자 이제 9번을 볼게요. 9번은 8회 사유로 계약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거야 라고 갱신을 거절할 수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 괄호를 좀 치세요. 제발. 여기서부터 갱신 요구가 거절되었다면 요거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많이 돼. 이거 읽지 마. 이거 읽으면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폭파될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빼고 그냥 읽어요. 8회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를 해주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밑줄. 자, 이게 밑줄 그세요. 여기서부터 밑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액은 자, 손해배상액은 요 가르치세요.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합의 요 괄호 요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큰 금액, 큰의 동그라미 여기 별표. 시험에는 요거 작은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방금 전에 뭐 봤어요? 방금 전에 요 세 가지 중에 큰 금액으로 준다 그랬는데 이 임차인이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요 임대인이 야 미안해 내가 살려고 그런다 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정말 임대인 당신이 살려는 거 확실해? 그러면 나하고 각서 하나 쓰자고. 각서를 근데 서로 합의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살려고 한다 그래놓고 제3자에게 임대를 주면 너에게 뭐 200만 원 나중에 보상해 줄게 라고 만약에 서로 합의하죠. 그러면 이거보다 뭐가 이게 먼저라고. 이게 먼저. 근데 이런 합의를 서로 안 했죠? 그럴 경우에는 요 세 개 중에 큰 거를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호에 큰 금액으로 한다. 자, 그래서 요 A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그래. 이걸 딸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 여기서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자, 요거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가로치고 이 괄호 안에 이건 몰라도 돼. 그냥 환산 월차임이라고 밑줄 그어놓고 환산 월차임 3개월분. 요거 B번은 뭐예요? B번은 자, 밑줄
임대인이 밑줄에 있는 괄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던 환살 원차임 괄호 그 다음에 갱신 거절 당시의 환살 원차임 괄호 차액 동그라미 2년분 차액 2년분 밑줄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환산 월차임 3개월분하고 차액 2년분하고 손해액 3개 중에 어떤 거 이게 제일 중요해 큰 금액을 물어줘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게 요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제일 잘 나와 실제로 금액을 환산 보증금을 구하라는 건 안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금액을 몇 개를 이렇게 줄 거예요 몇 개를 줬을 때 큰 거를 고르셔야 돼 큰 거를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은 자 요거 중요하죠 1회에 한해서 행사 1회에 뭐 계약갱신 요구권 1회 한해서 행사 이 경우에 존속기간은 뭘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 동안 묵시적 갱신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이거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밑줄 차임과 보증금은 20분의 1 동그라미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8번 기타 보자고요 자 여기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가 청구권 요거 429페이지 여기는 봐봐요 증액을 할 때 만약에 한 번 증액하죠 그러면 한 번 증액을 한 다음에는 1년 동안은 증액을 못하게 해놨어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간은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으로 변동하기 위해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장래 그 증감을 청구할 수도 있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 밑줄 보세요. 증액 청구는 감액은 안 그런데 증액만큼은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 차임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못하게 해놨어. 한 번 증액하면 1년 동안은 못하게 해놨습니다. 물가가 갑자기 막 올라가지고 좀 올릴 수는 있는데 1년 동안은 못 올려요. 오케이. 자, 근데 요것도 증액을 할 때는 어떻게?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해요. 요거 증액을 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도 못하고 한 번 증액을 하면 1년 이내는 또 할 수 없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감액은 근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대요. 왜? 감액은 하면 임차인은 좋잖아요. 증액만 해당이 되지 감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의 승계는 이거는 원래 이 임차권도 상속이 되거든요. 상속이 되는데 이 임차인 중에서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 그러죠. 이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거를 만들어 놨냐면 상속자가 만약에 없죠. 상속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시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 임차권을 승계하고 뭐 당연히 월세도 내야 되겠죠. 거기 살면서. 근데 상속자가 있죠. 상속자가 있는데 사실혼 관계의 한 분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괄호치고 2촌 이내의 친족 밑에다 이게 그냥 상속인 이렇게 보여요. 상속인하고 둘이 어떻게 해요? 밑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저기 뭐 호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승계 대상자가 아니 나 저기 받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해서 나 여기 상속인인데 나 그냥 상속 안 받을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3번은 이미 한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세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세권에서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의 집행 요건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요게 뭐예요? 그렇죠. 주택 인도. 주택을 인도하는 게 반대 의무 이행인데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택 인도를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언제 주택 인도해야 돼요? 그지? 보증금 받을 때는 주택 인도해야 되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주택 인도 안 해도 돼요. 단 전세권은 근데 주택 인도 해야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보증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집행 개시 요건을 완화해 줬다는 거예요. 전세권과 다르게 임대차 여기 뭐야 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주택 인도를 안 하게 다만 언제 배당 받을 때 보증금 받을 때 그때 요 인도를 해줘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이 길었죠? 자, 그래도 우리 할 거는 해야죠. 일단 핵심 체크, 핵심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핵심 체크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죠. 맞습니다. 2번,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 누구한테 양도돼가지고 조폭한테 양도돼가지고 얘한테 보증금 받기 무섭죠?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보증금을 조폭인 양수인한테 달라고 안 하고 애초에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3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죠.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저당권자가 1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과 이 임차인이 대항력과 가령 확정일자까지 갖췄다 그래도 2순위란 얘기예요. 임차에서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됐대. 자, 이번에 세 번째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매가 됐더라도 요 앞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얘는 대항력을 잃어버리죠.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항할 수 없죠. 앞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자, 틀렸고요. 4번,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할 때죠. 도달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 자, 5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에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어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때는 확정일자까지 필요 없고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만 갖추면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죠. 6번,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대요. 그러면 앞에 저당권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도 미치죠. 맞습니다. 자, 7번, 주택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용익물권의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선인은 해제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요거 선이잖아. 알지 못했으니까. 자, 8번, 다세대 주택 나오면 요거는 뭐예요?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동호수를 표시 없이 했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항력 취득한다 그러면 요거는 틀렸죠. 자, 그래서 요게 핵심 예제까지 봤고요. 우리 이제 포인트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건물과 대지의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대지만 경매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 4번, 대지에 근데 먼저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신축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6번에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한도 20분의 1이라 그랬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임대차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 기출문제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좀 쉬었다가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